중국이 8년간 4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도는 화려한 계획만 발표했을 뿐 공장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했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첨단 반도체를 실제로 양산할 수 있는 곳은 단 3곳뿐입니다. 한국, 미국, 대만 이 세 나라가 글로벌 첨단 반도체의 98%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일본과 독일조차 이 경쟁에서 이미 밀려났고 여러분 손안에 스마트폰 칩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고작 3곳이라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중국조차 넘지 못한 벽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구도가 왜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지 그 충격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리도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는 선언과 함께 8년간 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베이징의 칭화 유니그룹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쳤고 2015년 설립 이후 무려 3조 원이 투입됐거든요. 2020년에는 우한에 투자금만 2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건물도 멀쩡하고 장비도 최신식으로 들여왔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그런데 2021년 12월 칭화 유니그룹이 파산했습니다. 기술 부족과 자금난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공장은 멀쩡하게 지어놓고도 제대로 작동하는 칩을 만들어낼 수 없었거든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수율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수율은 90%를 넘는데 칭화 유니그룹은 겨우 30%였죠. 100개를 만들면 70개가 불량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었고 결국 직원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조 원이 그렇게 허공에 날아가 버렸죠. 중국이 실패하는 걸 지켜본 인도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을 무기로 2020년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인도 정부가 내건 카드는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인센티브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면 투자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TSMC, 인텔, 삼성전자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13억 명의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니 당연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2025년까지 최소 3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 인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발표했고요. 그런데 2024년 현재 인도 땅에 세워진 첨단 반도체 공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계획 발표는 화려했지만 실제 생산은 완전히 제로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장을 지어도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조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가 인도에는 거의 없거든요. 인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많지만 반도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제조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필요한 인력 수천 명을 전부 한국이나 대만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커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TSMC도 인텔도 삼성도 인도 진출을 포기했고 화려했던 계획은 그저 계획으로만 남았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의 난이도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복잡한 제조 공정이거든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삼성과 TSMC가 만드는 3나노미터 공정칩에서 3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사람 머리카락 한 올의 평균 굵기가 6만 나노미터인데 3나노미터는 그것의 2만 분의 1입니다. 이 미세한 공간에 트랜지스터를 새겨 넣어야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는 100억 개를 넘어섰죠. 이 정도의 정밀함은 서울시 전체 지도를 머리카락 굵기만큼 줄여놓은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공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장비가 바로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의 네덜란드의 ASML 단 한 곳뿐이거든요. 이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한 대 가격이 2천억 원인데 돈이 있어도 미국과 네덜란드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이 장비를 단 한 대도 수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연구소가 10년째 EUV 장비 자체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과는 여전히 실패입니다. 기술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ASML의 EUV 장비는 10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전 세계에 5천 개가 넘습니다. 독일에서 렌즈를 가져오고 일본에서 광학 필터를 들여오고 한국에서 정밀 센서를 수입해야 완성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한 나라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수천 개 기업들이 40년간 협업한 결과물이죠. ASML 자체도 1984년에 설립되어 40년간 연구개발에만 80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중국이 10년 만에 이걸 따라잡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인 겁니다. 설령 10년 뒤에 중국이 비슷한 장비를 개발한다 해도 그때 삼성과 TSMC는 이미 다음 세대 기술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고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냉장고나 만들던 회사가 무슨 반도체를 만든다고?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동안 당시 연 매출의 2배가 넘는 5조 원을 반도체에 쏟아부었죠.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1985년에는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4개월치 월급을 못 줄 뻔했을 정도였습니다. 임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언론은 삼성이 무리한 투자로 망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미래다.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992년 드디어 흐름이 바뀝니다. 삼성이 64메가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말이죠. 1993년에는 256메가, 1996년에는 1기가 디램을 또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1993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고 2024년 현재까지 31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도시바와 엘피다, 미국의 마이크론, 독일의 인피니언 모두 삼성을 넘어서려 했지만 실패했죠. 10년간의 적자를 견디고 계속 투자한 결과가 31년간의 1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이 8년 만에 성공하겠다는 건 삼성의 10년 고난을 너무 가볍게 본 거죠. 1987년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설립됩니다.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간 일한 반도체 전문가 모리스 창이 56세의 나이에 대만으로 돌아와 세운 회사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놓은 사업 모델이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체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 오직 고객사의 설계를 받아 생산만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는 모두가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제품만 만들어주는 회사가 무슨 돈을 벌겠느냐는 반응이었죠. 삼성도, 인텔도, 소니도 모두 자기 브랜드로 직접 제품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이 혁명이 됩니다. 애플을 생각해보세요. 애플은 아이폰을 설계하기만 하고 칩 생산은 전부 TSMC에 맡깁니다. 엔비디아의 GPU 칩도 TSMC가 만들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도 TSMC가 생산하죠. 전 세계 스마트폰의 90%가 TSMC의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도 아마 TSMC가 만든 칩일 겁니다. 하지만 TSMC가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37년이 걸렸습니다. 1987년부터 2024년까지 말이죠. 이 기간 동안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630조 원인데 그 절반에 가까운 돈을 40년간 꾸준히 투자한 겁니다. 중국이나 인도가 5년, 10년 만에 이걸 따라잡겠다는 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죠. 기술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돈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최소 20조 원이 듭니다. ASML의 EUV 장비 한 대에 2천억 원인데 공장 하나에 최소 10대가 필요하거든요. 장비비만 2조 원입니다. 여기에 건물, 클린룸 시설, 각종 부대 장비까지 더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 TSMC는 2022년에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입니다. 1년에 4번씩 투자하는 규모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국의 2023년 국가 예산이 630조 원인데 그것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 5원, 2024년 60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일반 제조업, 예를 들어 자동차나 철강 공장은 한번 지으면 10년에서 20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다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5년이 지나면 공장과 장비의 가치가 거의 제로가 되거든요. 5년마다 전부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멈추는 순간 경쟁에서 밀립니다. 중국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400조 원을 투자하고도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돈만으로는 안 되고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거죠. 돈을 쏟아붓는다고 기술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것을 다룰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2천억 원짜리 EUV 장비를 들여놔도 그걸 제대로 작동시킬 엔지니어가 없으면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일 뿐이거든요. 그럼 반도체 엔지니어는 얼마나 키우기 어려울까요?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20세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 4년으로 총 10년간 공부합니다. 30세에 박사 학위를 받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입사하죠. 그런데 입사했다고 바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 5년은 선배 엔지니어를 도우며 현장 경험을 쌓는 시기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교과서로 배우는 것과 실제 현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수율을 1%만 올려도 회사 이익이 수백억 원씩 차이 나는데 이런 노하우는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35세가 되어서야 중급 엔지니어가 되고 40세 정도의 팀장이 되어서야 진짜 전문가로 인정받습니다. 20세에 시작해서 40세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런 인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10만 명, SK 하이닉스에 3만 명, 총 13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있습니다. 이 중 박사급 연구원이 2만 명, 석사급 엔지니어가 6만 명이거든요. 이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대만 TSMC는 직원이 7만 명인데 이 중 박사급이 1만 5천 명입니다. 미국은 인텔에 12만 명, 엔비디아에 2만 7천 명이 있고 대부분 석사 이상의 고급 인력이죠. 이런 인력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소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중국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 직원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나죠. 그런데 이 중에서 박사급 연구원은 딱 5천 명입니다. 한국의 4분의 2일 수준이거든요. 석사급도 3만 명으로 한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만 명 이상은 대부분 생산직이나 관리직입니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게 2015년입니다. 이제 겨우 9년밖에 안 됐죠. 한국은 1983년부터 시작했으니 41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32년의 격차를 돈만으로는 좁힐 수 없는 겁니다. 인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인도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정말 많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의 CEO도 인도 출신이죠. 그래서 인도는 반도체 설계 인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칩을 어떻게 디자인할지는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조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에는 첨단 반도체 공장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배울 곳이 없으니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인도 정부가 2022년 투자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TSMC, 인텔, 삼성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나가보니 공장을 운영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도 인도에 오지 않았죠. 인력이 없으면 공장을 지어도 소용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과 소재가 몇 개나 될까요? 수백에서 수천 개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연마제, 세정액 등 수많은 소재가 필요하고 이걸 공급하는 협력사 네트워크가 반도체 산업의 숨은 핵심이거든요.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업체가 500개 이상 있습니다. SK 실트론은 실리콘 웨이퍼를, 동진 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를, 솔브레인은 에칭가스를 만드는데 이들은 모두 세계 1위 위를 다투는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요? 1983년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40년간 함께 성장해온 거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 주변 신주과학산업단지에는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TSMC 공장에서 10km 반경 내에 모든 협력사가 있어서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1시간 안에 엔지니어가 달려와 해결할 수 있는 체계죠. 중국에는 이런 공급망이 없습니다. 핵심 부품과 소재를 전부 한국, 일본,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2022년 10월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이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2022년까지 7나노미 공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EUV 장비 수입이 막히면서 5나노미터, 3나노미터 공정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죠. 자체 EUV 장비 개발에는 최소 1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삼성과 TSMC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아마 1나노미터를 넘어 그 다음 기술로 이미 넘어가 있을 겁니다. 중국이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한국, 미국, 대만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30년 이상 축적된 기술, 5년마다 20조 원씩 새로 짓는 공장,
전문가 한 명 키우는데 걸리는 20년, 그리고 40년간 쌓아온 공급망. 이 네 가지가 만든 진입장벽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인도도, 유럽도 도전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한국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1위지만 중국이 쫓아오고 있고 멈추는 순간 따라잡힙니다. 반도체는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래 전쟁은 반도체 전쟁이고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지금의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